이 시간에는 어르신 질환별 식사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식사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광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양은주 교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노인의 영양 불량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영양 불량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질이 낮은 식품을 섭취하거나 식품의 섭취량이 부족할 때 이제 영양 불량이 올 거고요. 두 번째는 감각 기능이 둔화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면 이제 맛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짠맛과 단맛에 대한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더 짜고 더 달아야지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짜고 단 음식을 먹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짠 음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짠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맛이 없어서 음식을 더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나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나쁜 경우, 틀니나 부분 틀니를 한 경우, 그리고 이제 삼킴 작용을 제대로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정상적으로 섭취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리 기능 저하인데요. 위나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설사나 변비가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영양 불량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활동량도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야기하게 되고 이제 음식을 제때 못 먹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양 불량이 더 많겠죠. 그리고 음주나 흡연이나 이제 약물 복용의 경우에도 이런 술, 담배나 약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흡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더욱더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술, 담배는 적게 하실 것 같아요. 남자 어르신 같으면 막걸리나 소주를 많이 드시거나, 여자 어르신 같으면 이제 속이 메스꺼리거나 이럴 때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이제 가끔 계신데요. 시설에서는 조금 덜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약물은 많이 복용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보통 2가지에서 3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약물들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섭취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약물 섭취에 의해서 영양 상태가 더욱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소외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식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게 되고 식사를 잘 못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게 부실하면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나쁘고, 또 이제 단조로운 식사, 늘 집에서 밥하고 국 많이 끓여 놓고 밑반찬 한두 가지에다가 매일 비슷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잘 드시지 않는 그런 음식들은 영양소 부족을 야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달거나 짠 이런 음식 위주로 섭취하다 보면 일부 영양소는 이제 과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니까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지고, 비타민 D도 굉장히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비타민 D가 우리 골격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면역 기능 증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적다 보니까 피부에 합성되는 양은 적고 먹는 건 제한되고,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의 그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12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 B12는 빈혈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노인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반면에 당이나 나트륨은 이제 섭취가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질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요.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고요. 65세 이상 노인 2명 중에 1명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대가 넘어가면 3명 중에 2명이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서 싱겁게 먹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혈관을 단면으로 보여준 그림인데요. 왼쪽에 빨강색은 혈액이 잘 흐르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란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고 혈관 안의 벽이 되게 모양이 비정상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다가 이제 저쪽에서 혈액이 못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혈관이 뇌혈관이다. 그러면 뇌졸중, 중풍을 야기하게 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야기하게 되고 신장에 있는 혈관이다. 그러면 콩팥병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혈압 관리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혈압을 재봤더니 굉장히 높아요. 큰일 났네 하고는 또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치료받아야 되는데 또 치료를 안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인 경우는 꼭 평소에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고혈압이다 그러면 치료받고 식생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냥 머리가 무겁고 아픕니다. 그래서 뒷골이 당기고 귀가 울리는 것 같고 무슨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차고 두근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손발이 저리거나 붓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눈이 충혈되고 코피가 가끔 나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어깨도 쑤시고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면 이제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은 여러 부위에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신장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뇌나 심장에서 이제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뇌를 예로 들면 우리가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뇌혈관이 막힙니다. 그게 뇌경색이죠. 그런데 한쪽에 뇌혈관이 막히면 한쪽에서는 약한 부분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에다가 이렇게 호스 연결하면 한쪽을 밟으면 약한 부분에서 수돗물이 터지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서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터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부분에 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고혈압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예방 수칙인데요. 평소에 고혈압, 혈압 측정을 자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혈압이 높다 그러면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이제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체중 조절도 필요하고요. 식생활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 관리를 통해서도 혈압이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금연, 금주, 스트레스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이제 제시한 그림인데요. 싱겁게 먹고 두 번째는 정상 체중 유지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고 술, 담배 줄이고 지방 줄이고 채소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고 반드시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혈압 식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싱겁게 먹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짜게 먹으면 이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데 소금의 화학 명칭이 염화나트륨입니다. 즉 염소하고 나트륨이 결합된 건데요.
이 소금 성분 중에서 나트륨이 바로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들이 특히 짜게 먹기 때문에 싱겁게 식사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칼륨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그럼 칼륨과 칼슘을 왜 충분히 섭취해야 될까요? 하는데요. 칼륨과 칼슘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칼슘과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 같은 경우는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칼슘은 우유,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콩 등에 많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나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결국은 고혈압을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결국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압을 올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동물성 지방이 포화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화지방이 바로 콜레스테롤 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섭취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동물성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 식물성 지방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고체 형태 그리고 팜유, 우리가 보통 쇼트닝 이런 기름 있죠. 이런 기름은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지방이지만 형태가 고체로 바뀌면 바로 동물성 지방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면이 이제 팜유로 튀기는데요. 왜냐하면 라면이 퍼지기 때문에 팜유를 튀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식품은 아니고요. 우리 커피 믹스에 커피 프림에 설탕과 지방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지방이 식물성 기름이지만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기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커피 믹스는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설탕, 꿀, 물엿 같은 단 음식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단 간식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간식은 가능하면 달지 않게 먹는 게 좋고요. 이러한 단 음식들은 일단 혈당을 올려서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을 합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했는데 지방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단 음식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이런 식이섬유소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양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쌀밥보다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잡곡밥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우유나 유제품 섭취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유도 동물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지방 유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소금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간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6g 이하의 소금을 권장을 합니다. 그럼 하루에 6g이면 3끼에 나눠 먹으면 한 끼니에 소금 2g이죠. 소금 2g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소금 2g이면 작은 스푼, 한 스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죠. 아래 설명을 보시면 김치 작은 한 접시 50g 기준하면 소금이 2g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치 한 접시만 먹으면 한 끼니에 먹어야 되는 소금량을 다 채워버리는 거죠. 나물 한 접시도 나물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소금이 1g 정도. 다른 반찬도 1g. 그리고 국이나 찌개 같은 경우는 소금이 더 많죠. 2g에서 5g. 그래서 짭짤한 찌개 한 그릇 또는 라면 한 그릇 먹으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 양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찬을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그림 보시면 소금 1g이면 간장은 5g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고추장은 9g에서 12g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소금 조금 넣어서 아무 맛도 안 나는 것보다는 간장보다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맛이나 향이 조금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간장, 된장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소금이나 간장이나 된장의 양을 줄이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소금보다는 간장, 간장보다는 된장을 활용하시는 게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국이나 찌개는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염장식품이나 가공식품 사용을 줄여야 되겠죠. 염장식품은 김치나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거. 근데 이제 입맛 없을 때 사실은 장아찌가 맛있죠. 그래서 장아찌를 드시는 경우는 짠맛을 조금 빼고 맛있게 양념을 해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햄이나 소세지나 통조림이나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섭취를 줄여야 되겠죠. 이제 다행히 어르신들은 햄이나 소세지는 잘 안 드시는데요. 통조림, 생선 통조림을 이용해서 생선 조림이나 찌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시설에서 조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가공식품, 냉동식품 같은 것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사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짠 음식이에요, 아니에요를 떠나서 나트륨 사용이 많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사용을 줄이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줄이다 보면 이제 음식에 맛이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는 것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신선하면 그 재료 자체로 간을 많이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금을 이제 못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양념을 넣어서 살짝 새콤하게, 아니면 고춧가루, 겨자, 후추, 들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장보다는 저염 간장, 저염 된장, 저염 소스나 저염 양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저염 된장이나 간장을 이제 팔고 있는데요. 그런 저염 간장이나 된장의 경우는 나트륨 대신 이제 칼륨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데요. 그거보다는 직접 해서 만들어서 놓고 쓰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뭘까요? 당뇨병은 당이 요로 배설되는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원래는 이게 위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즉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 중에는 이제 대부분의 당이 포도당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당이어서 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혈당이 세포로 이용이 되려면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인슐린이 있기는 한데 제때 작용을 못하면 혈액 중에 당은 높은데 세포는 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 중에 높은 당이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이런 혈액 중에 당이 높아서 배설이 되는 병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형 당뇨병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꼭 필요한 당뇨병이고, 2형 당뇨병은 이제 주로 나이가 들어서 성인기 이후에 식사 조절 잘 안 되고 비만하고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는 하는데 양이 좀 적거나, 아니면 분비가 되는데 제때 작용을 못하거나, 그래서 인슐린이 있기는 있는데 작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2형 당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식생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굳이 인슐린이나 이런 당뇨병 치료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당뇨병에 걸리면 그 자녀들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보다는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훨씬 당뇨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과식, 운동 부족, 즉 체중 조절 안 하고 음식 너무 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당뇨 발생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술, 담배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의 위험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임신인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혈당을 많이 전달해 줘야 돼서 혈당 수준이 높아지면서 당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했는데 젊었을 때, 아기 가졌을 때 당뇨가 왔다가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당뇨에 관심 있게 보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뇨 증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중에 있는 혈당이 세포로 안 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세포로 음식이 전달이 안 되니까, 즉 당분이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음식을 더 먹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계속 배가 고프고, 그리고 혈당이 높다 보니까 그 혈당이 소변으로 배설이 되면서,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까 갈증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당뇨의 3다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식, 다뇨, 다갈이죠. 그리고 결국은 뚱뚱해서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감소를 하죠. 왜냐하면 당뇨는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뇨를 20년, 30년 앓다 보면 결국은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돼서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을 보시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거기에 혈관에 꿀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바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각혈관의 문제를 야기하겠죠. 그래서 뇌혈관의 문제를 야기해서 뇌졸중, 심장혈관의 문제를 야기해서 심근경색, 콩팥혈관의 문제를 야기해서 콩팥병, 그리고 눈, 뇌,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실명, 그리고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말초, 신경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하지절단, 이제 발가락을 절단하고 발을 절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워서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제 인슐린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갑자기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식생활 관리, 합병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당뇨병은 어떨까요? 노인 당뇨병도 일반 당뇨병하고 비슷한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죠. 합병증도 많고, 그리고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목이 마르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은 혈당 검사를 반드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은 당뇨 검사를 받고 혈당 조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저혈당인 경우도 또 인지를 잘 못합니다. 저혈당도 굉장히 무섭다고 했는데 혈당이 높아도 인지가 안 되고 혈당이 낮아도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뇨 검사 받고 합병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근육이 줄어든 환자의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의 위험이 더 높고, 또 당뇨인 경우에 근육이 감소하면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 식사 원칙을 잠깐 정리를 하면 규칙적으로 제때에 적정량 식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제때 식사를 해서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량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다음 끼니는 굶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곡류뿐만 아니라 어육류,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류, 우유, 유제품이 안 되면 두유, 그래서 이 5가지 식품을 매일 매 끼니 1가지 이상 드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이 채소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탕이나 꿀이나 물엿 같은 첨가당, 단맛을 내는데 별도로 넣는 당이죠. 그래서 이런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당의 사용을 줄이고 간식은 가능하면 달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당을 많이 넣지 않은 저당 양념이나 저당 레시피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광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저당 레시피나 저염 레시피를 이제 개발을 해서 시설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야 되겠죠. 왜 당뇨도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죠. 그래서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싱겁게 조리하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조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저혈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식품은 단 과자, 너무 단 빵, 꿀떡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다 간식으로 드시는 거는 또 기분 전환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자주 드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식으로 요구르트나 주스나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당류 함량이 높습니다. 설탕 함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구르트는 달지 않은 요구르트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르트는 단맛이 나는데 그런 요구르트는 특히 당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주스도 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주스는 조금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 간식으로 드시는데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에도 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는 대신 줄이시고 우유는 일반 흰 우유 중에서 지방이 적은 저지방 우유를 드시면 좋고요. 단맛이 나는 음료는 일단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특히 간식으로 이제 두유를 많이 드시는데요. 단맛이 나는 두유는 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식으로 요구르트나 두유를 드시는 경우에는 단맛이 안 나는 음료를 선택해서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말린 과일이나 과일 통조림 같은 경우도 당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식사에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끼 식사를 어떻게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밥은 한 공기 정도의 국은 가능하면 국물은 많이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 반찬,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콩이나 두부 중에서 꼭 한 가지 정도는 매 끼니 드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 먹어도 되나요? 하고 이제 가끔 물어보세요. 이 달걀이 단백질도 많고 철분도 많고 그리고 인지질의 성분이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문제죠. 그런데 달걀을 한 번에 매일 여러 개 드시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루에 한 개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거나 혈압이 높다 그러면 달걀은 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두세 개 정도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달걀 한 개를 드시기보다는 노른자 빼고 흰자를 2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반찬으로 꼭 단백질 반찬을 넣고 그 다음에 나물 반찬 한두 가지 그리고 김치나 생채류 한 가지 정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간식은 달지 않는 우유나 유제품이나 두유 그리고 이제 과일을 드시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골절 낙상을 예방하려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이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래 식품들을 하루에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한 끼에 한 가지 정도는 꼭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소고기 6점, 생선 한 토막은 우리 손바닥으로 따지면 한 손바닥 반 정도, 달걀 1개, 우유 1컵,
1컵, 요거트 1개, 두부 한 5분의 1모에서 6분의 1모, 콩 같으면 한 줌 정도.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번에서 4번. 즉, 몇 끼 한 가지 이상은 꼭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